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그 우리 민족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체가 이 포럼에 참 적절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딱 1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35%, 내 인생 35% 이제 한국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거 계산했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예, 저는 그 체육을 통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8년 동안 운영해 왔고 이제 북한대학 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평화 교육 진행자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그리고 그 학자로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기본 인식은 평화 교육은 곧 평화 구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한반도 세계 시민 관련해서 내 경험과 고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에 평화통일 교육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 세계 시민성 생각과 한국 사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성 단어에 평등이 내포되어 있는데 세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을 때 먼저 세계를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영어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영어 원어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쉽게 취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예, 고민 끝에 유럽이 아닌 내가 잘 모르는 나라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 만에 있다가 들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 전통, 역사 그거 다 이해하기 배우는 거 참 어려웠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일단 영국 주류 문화에서는 한국을 별로 다루지 않아서 그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개발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따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와 브렉시트 사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은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이나 통합적인 다문화 사회로서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배움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고 나는 한국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적응하는 것, 세계 시민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차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백인에게 더 쉽습니다. 우리 백인들이 단어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백인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expatriate이라고 하고 백인이 아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immigrant이라고 해요. 근데 expatriate 단어는 부유함과 행복을 내포되어 있으며 immigrant 단어에는 저임금 노동하고 힘든 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노골적인 이중 기준, 영국의 인종차별, 그리고 세계에서 정치와 문화 권력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아마 세계 시민성 증진 프로젝트의 제일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평화교육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류 틀을 벗어나고 한 발을 물어서서 비판적으로 기존의 권력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탈냉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노동, 결혼 등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의 혈통 중심의 시민권이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 중심의 시민권이 아직 강력하죠. 저는 여기서 많은 특권을 받는데도 사회 참여에 대한 한계 때문에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회 구성원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와 재난지원금 대상자 논의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가 운영하는 행사, 그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어린이들에게 평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많은 유권자보다 오랫동안 서울에 살았고 여기 세금도 낼 수 있지만 저는 투표권도 없고 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사실 투표나 돈 받는 것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그 사회 관련 대화에서 배제되는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자주 외국인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개별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단일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 고유한 주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과 인정을 받고 또 이상 배경이 아니라 정경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맞아서고 싶습니다. 함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직면하고 있는 과제 그 민족주의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이 의리라는 단어 많이 쓰고 참 강력한 단어죠. 그 의리에 포함될 때 안정감, 소속감 느낄 수 있는데 그 의리에서 배제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위축됩니다. 한국에서 동화해봤자 차이 때문에 국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의리 개념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는 한면으로는 일제강점기 때처럼 주민들을 통합시키고 착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내부와 외부, 즉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남과 북은 자신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민족주의 차이를 절대화해서 남과 북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체제 경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앞으로 남북 공통의 요소를 찾을 때 상식적으로 민족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어느 곳에도 비할 데 없는 유용한 도구처럼 보입니다. 다른 고착화된 갈등 지역과 달리 한반도의 갈등 달성자들은 공통 언어, 20세기 전 역사, 전통 문화, 의식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평화교육과 추후 평화 구축 과정에 이 공통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배타적인 민족주의, 위계성을 가진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열린 민족주의가 한국에서 다문화 어린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대한민국 직면하고 있는 과제. 제가 평화교육하러 학교 갈 때 그리고 평화축구 진행자 교육 통해서 대학생들을 만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국 친구나 와이프 친척들을 만날 때 대부분은 남북 관계와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왜 관심 있지? 계속 생각 들어서 왜 관심 생겼는지 깊게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평화와 안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고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만 14살 때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 아프간 전쟁 바로 이어졌고 16살 때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고 18살 때 7.7이라는 국내 테러 사건이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니 블레어 당선으로 18년간 집권해온 영국 보수당 정권이 막을 내렸는데 그 18년 중 마그렛 thatcher의 재임 기간은 11년이었어요. 저희 가족처럼 thatcher에 반대했던 많은 영국인들에게 토니 블레어의 당선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1997년 당선 날 밤에 저희 어머님께서 막 우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님께서 속이 후련하고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영국은 친부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그 전쟁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 정권 전까지 대학교 다 무료였는데 대학교 학비 제재도 도입했고 여러 다른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국익이라 주장했던 정책은 사실상 영국 내에 치열한 사회 분열을 초래했어요. 정부의 대외 정책은 특히 영국 내 무슬림 사회와
갈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슬람 사람에 대한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언론에서 점점 흔해졌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갈색 피부를 가진 분들이 갑자기 새롭게 추가된 편견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이 국가안보 개념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평화와 안보는 한국인의 삶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무관심 현상이 있는가요? 한국에서 특히 냉전 시절에 국가안보 이름으로 공포와 두려움, 적대와 혐오의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안보는 역설적으로 분단을 재생산하는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분단은 70년 동안 지속되어서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할 만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정상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역설적으로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참는 것이 또 평화로운 인생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계적 사회에서 권력이 맨 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권력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비교육자들이 평화가 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평화 교육을 통해 정치인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평화 과정에 참여해야 평화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고착화된 갈등과 그 속에서 고착화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영국 대학교에서 평화학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 갈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갈등이 아직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서구에서는 북한 관위주의 정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때때로만 식량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한반도 갈등 맥락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한반도 분쟁이 권력과 영토를 위한 전통적인 국가 간 군사 갈등으로 다뤄요. 이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북 갈등 전환을 위해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집단 내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 갈등 문화를 해체시켜야 하고 한반도에서 그 지난 역사에 대해 남과 북의 두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동포독기 운동과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대북 포용 정책을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처럼 새로운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과 도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 이해 중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대학 건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북한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진짜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자주, 평화, 민족 등 이 핵심적인 개념에 있어서 남과 북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데는 두 국가가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법적 갈등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한국의 평화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꼭 다뤄야 하는데 제일 적절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민족 서로 듣기 운동에서 운영하는 평화특구는 이 세 가지 과제 중에 특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대한민국과 평화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관련해서 평화특구에는 팀 게임을 하면서 참여자들 간에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경험,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평화 측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 시간이 많아서 이때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관련해서 평화 측은 학생 중심의 참여적 교육이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평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참여자들이 주생적인 평화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화 교육은 곧 평화 구축입니다. 고착화된 갈등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별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 구축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평화 구축이라는 퍼즐에서 평화 교육은 몇 개의 아주 중요한 조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소중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들을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새로운 질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